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썩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상당히 오늘은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9% 하락인데 나스닥은 1.67% 제법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던 부분에서 어제 내렸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번 더 내리는 모습인데 내용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냥 보합권 정도로 출발했었던 증시가 오후 들어서면서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막판에 살짝 반등해줬지만 이거는 너무 내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반발 매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시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갑자기 끌어내린 강력한 어떤 재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자, 어제 우리 그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다 같이 밀려 내려간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였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두 가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지표가 높게 나온다, 이것이 무조건 악재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 좀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을 악재로 일단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장의 재료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몇 달 내에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7%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CPI 그 소비자 물가지표인데요. 이게 전월보다 0.9% 올랐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2%나 상승했다. 이것은 1991년 11월 이후에 최고 기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상승률 6.2%.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약간 기저효과 있겠죠. 전년도에 이제 워낙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치고 올라간 부분들, 즉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느냐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기록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하기도 좀 뭐하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변동성이 큰 것 좀 빼자. 에너지, 음식 빼고 하니까 근원 CPI 지표는 얼마큼 올랐냐? 0.6%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6%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제법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것도 역시 1991년 8월, 즉 30년 전보다도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CPI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를 비교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대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다. 그 단기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물가가 한 달 만에 4.8%나 증가했다. 지금 휘발유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한 5,000원 정도 하던 국밥이 요즘에는 8,000~9,000원 한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싼 거는 내 월급, 내 통장이 지키는 월급,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안 좋으냐?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금리를 계속 올린다거나,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다가 더 많이 때린다거나 이런 상황, 예상보다 더 빨리 긴축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테이퍼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요것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급 부족의 다른 의미는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본다라면 지금 테이퍼링을
하는 거, 금리를 인상하는 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전부 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걸 또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거든요. 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왜냐면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처럼 단기간에 팍 치솟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요것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민감하게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가지고 다시 테이퍼링, 뭐 다시 이제 경기 긴축,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그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에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단기 인플레이션 전부 다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압력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최고 2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ING에서 나온 얘기인데 1분기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 이거는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종료예요. 왜냐면 1분기면은 내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만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라는 건데 사실 연준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의 어떤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압력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이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다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6만 7천 건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어 한 4천 명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용이 더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까지, 즉 4%대로 지금 진입했지만 4% 초반이거나 아니면은 4%를 하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죠. 금리 인상을 하든 뭐 테이퍼링을 빨리 종료시키든 뭐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겠다라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5개월 만에 테이퍼링 종료한다.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 않고 또 만약에 내년 1분기에 이렇게 테이퍼링을 종료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이나 10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이나 6월로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 일단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만 종료된다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가 핑계거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런 사상 최고치의 포인트를 꺾어낼 수 있는 쯤에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물가지표에서 찾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리비안이 상장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수혜주를 찾는 것을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미 다 찾았지 않나요? 네, 리비안 수혜주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가 변동도 이미 다 나왔는데 뭘 이미 다 된 거를 국내 수혜주를 뭐 찾는 게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나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규모가요. 기아차의 한 2배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가가 57달러에서 62달러 이 정도에서 72에서 74달러로 공모가 전망을 상향시켰다. 그러니까 74달러 정도만 나온다 하면 790억 달러인 포드, 그 다음에 850억 달러인 GM사를 육박하는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 가치가 66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 주당 78달러 정도에 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78조 원 정도 규모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혼다 자동차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 요즘에는 근데 이 IPO 하고 나면은요 전부 다 뭐 기존 기업들 뛰어넘고 있어가지고 약간 IPO에 거품이 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리비안에 관련한 그런 수혜주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삼성 SDI가 있겠죠. 지금 이게 원통형 전지, 원형 전지, 원형, 이 원형 전지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기차에 탑재되는 원형 전지 비중이 빠른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테슬라를 시작으로 리비안과 루시드 모터스 등이 채택 중에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미 원형 전지를 채택 중인 리비안이 이번 주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SDI 같은 경우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SDI도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전기차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뭐 다른 배터리들 다 못 가는데 지 혼자 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약간 테슬라에 대한 어떤 변동성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안 이제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대우 부품이 이제 리비안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내용이 전해지는데 아진산업이 대우 부품의 최대 주주다. 이 대우 부품이 얼마 전에 상한가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시트 쪽에서는요. 대원화성, 대유 에이텍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뭐 플라스틱 회사 아니면 어디 엮이고 막 이런 것들 많을 텐데 중요한 건 테마주들은요.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게 되고 심리가 작용해서 주가를 한번 밀어올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앞뒤 될 거 없어요. 왜냐면 매수가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어도 그냥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투자 심리가 식어버리게 된다면 테마가 아니라 테마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사줄 사람이 없는 상태. 이 시장이랑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왔다, 즉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즉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말자 이런 이야기고요. 테마주들 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잘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반도체를 살 때인가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는 팔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럼 외국인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기다가. 자, 대형 반도체주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의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는 매수하지만 한국 증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진짜 이렇게 분석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반도체 1등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한국 증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게 있죠.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그래서 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얘기를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런 거겠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아질 거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시총 2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를 안 하는 기업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권사가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직 안 왔다라는 느낌이겠죠. 개인들이 아직 삼성전자에 많아요. 하이닉스에는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살만하고요. 삼성전자에는 아직도 개인이 많아요.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볼게요. 외국인들은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증권사에서 또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풀이된다. 그래서 선제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좀 올라가면 바로 이제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만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좀 그렇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둘 다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튀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그냥 유지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을
제법 해놓은 이후에 주가가 빵 하고 떨어졌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매수하기 좋았었던 그런 어떤 가격대 형성이 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생각되는 거죠. 즉 하이닉스의 포인트는 1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하회하니까 상당폭의 어떤 낙폭이 쭉 떨어졌고 아래쪽 지지점대에 대한 부분까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가 지지점인가 바닥인가 그거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보다는 그렇다고 뭐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바닥인지 아닌지 지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저점일지 아닐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이지 뭐 삼성전자를 지금 팔아야 되겠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어제 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많이 와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사고 싶은 외국인들의 마음을 이제 뉴스에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국내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점에서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떨어지니까 계속 존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지.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저쪽에선 뭐 옆 동네에서는 막 신고가 나온다 그러지. 어떤 종목은 테마라고 해서 막 올라가지. 그러니까 LIC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팔아버리자. 홀랑 팔아먹고 가니까 이제 그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시 팔아먹은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보다는 그냥 유지를 좀 해주시는 거 또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씩 소량씩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뉴스나 또는 시황 또는 뭐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지금은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꼭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부담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죠.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볼 것이냐 저렇게 볼 것이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이 상장을 임박한 상황이 되면서 수혜주들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혜주들을 찾는 것은 좋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수혜주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들을 공략하시려면 아직 덜 오른 기업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가격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좀 심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좀 느긋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라서 여러분들 모두 활짝 웃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